무형자산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그럼 유형자산하고 똑같은데 이 형체만 없다라는 차이가 있죠. 근데 이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려고 그러면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 식별 가능성이라는 건 형체의 식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무형의 자산이 어느 기업 거다라고 이런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작성할 때 쓰면 저작권에 침해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죠. 그건 식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옷을 만드는데 옷에 삼선으로 만들면 마음이 심란하겠죠. 그죠? 그 회사가 우리한테 디자인권에 대해서 뭔가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 자산의 가치를 식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별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 무형자산의 종류에 보면 첫 번째 영업권이 있죠. 이 영업권은 외부 구입만 인식을 하는 거고, 내부 창출은 인식하지 않아요. 얘만 인식을 하고. 자, 왜 내부 창출한 걸 인식 안 하냐면 영업권은 여러분들이 권리금의 성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권리금을 주고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했다면 그건 자산으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A라는 법인을 인수할 건데 A 법인의 재무 상태표를 봤더니 자, 재고 자산이 제품이 1,000만 원치 있고 그리고 기계 장치가 뭐 2천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법인을 인수하려면 얼마 주고 인수하면 되죠? 그렇죠. 1,500만 있으면 인수하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내가 인수하면 제품하고 기계장치도 내 거지만 이 빚도 내가 갚아야 되거든. 그럼 이 회사의 순자산은 지금 1,500이니까 나는 1,500 주고 이 회사를 인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우리가 인수를 해요. 자, 인수하게 되면 자, 이제 분기할 때 이제 우리 재무제표의 장부에 제품이 1,000만 원 들어오고 그리고 기계장치가 2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되니까 단기 차입금이 1,500이다. 자, 그럼 나는 인수하면서 돈을 지급할 건데 이때 지급하면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내가 1,500만 주면 되는데 왜 2천만 원 줬을까요? 이 기업의 가치와 홍보되어 있는 그걸 인정해서 내가 무형의 자산을 인식해주고 지급한 거죠. 이런 경우에 차이 나는 이 500만 원을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인식한다란 이야기예요. 영업권. 근데 이걸 우리 일상생활대로 하면 우리 권리금이다라고 말할 때 식당을 인수를 해요. 그럼 식당에 있는 테이블부터 집기 이런 거 가격 다 해봐야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건 4천만 원의 영업권을 권리금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을 제가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권리금처럼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외부 구입하는 경우에 인식하는 건데 나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서 뭔가를 차려서 했는데 이제 우리 가게에 권리금 받으면 뭐 1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장부에다가 영업권 1억이라 쓰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자 그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업권은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을 안 해요. 무형자산을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영업권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내부 창출한 건. 당연히 우리 회사가 개발은 해야지. 우리가 개발하는 것들은 인정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그 유형 자산에서는 기업들이 내용 연수를 줄이려고 해요. 왜 내용 연수를 줄이려고 하냐면 감가상각을 많이 해서 비용 인정을 많이 받으려고. 자, 그럼 우리 그 감가상각 방법 중에 1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게 나오는 방법은 오늘 우리 5개 한 것 중에 뭐죠? 1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거는 정률법이죠. 그죠? 가장 낮은 게 정액법이고, 정률법이 우리 처음 하자마자 45%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120만 원 45%면 50몇만 원이 날아가요. 60%안 되게, 60만 원 안 되게. 근데 정액법 해봐야 2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그 일반적인 기업들은 유형자산을 다 짧게 내용연수를 갖고 싶어서, 그리고 1차 년도 빨리 비용화하고 싶어서 다 정률법을 써요. 근데 건물은 너무 비싼데 정률법 하니까 해도 너무 심해서 법도 그렇고 회계 기준도 그렇고 건물에 대해서만 정액법을 쓰라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무형 자산은 기업들이 내용 연수를 길게 가고 싶어요. 길게. 그래서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무형 자산은 형체가 없으니까 뭔가 소송이 생기고 했을 때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길게 가지고 가고 싶어 하니까 거꾸로 법이 이걸 짧게 하기를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연수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정액법은 우리 법에서는 5년간 정액법으로 하도록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상으로 나오면 얘는 세법이 작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 73페이지에 뭐 산업재산권 적혀 있는데, 원래 산업재산권은 개정 과목이 아니고 분류예요. 소분류. 아래 우리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무지해서 특허도 잘 모르고 디자인이 어디 있었어. 지금 여기에도 옛날에 그 리어카 카세트 테이프 들으신 세대들이 많으시죠? 짬뽕 테이프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해도 저작권의 문제도 안 되고 고속도로에서 팔았어요. 그럴 때만 해도 이렇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걸 인지할 줄은 몰랐다가 이제 한미 FTA 같은 걸 하면서 이제는 이게 강화되고, 지금 우리 딴따라라고 흔히 말하는 가수들이 이제 먹고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정말 자기 만족으로 살았어요. 많이 인기하고. 지금은 노래 하나 잘 만들어도 걔 인생 역전이더만. 그렇죠? 자, 그럼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산업재산권을 개정 과목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산업재산권을 개정 과목으로 안 쓰기 때문에 우리 분기할 때 산업재산권을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개발비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이 개발비는 먼저 크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두로 나누는데, 자, 연구 단계에서는 우리가 연구비 혹은 개정 과목으로 연구 개발비 이런 개정 과목으로 쓰면서 얘는 무조건 비용으로 인식할 거예요. 얘는 왜냐하면 연구 단계라는 건 개발에 착수한 게 아니고 얘의 사업성을 따져보거나 얘가 될지 안 될지 성공할지 안 할지 이런 걸 따져보는 단계가 연구 단계예요. 그러면 아직 자산으로서의 인식 요건은 완전히 불충족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발 단계에 오게 되면 개발 단계에서 얘 둘이가 나눠지게 돼요. 자, 일반적인 개발 단계에서는 이때는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면 그때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자산으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완전히 충족할 때예요. 조금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근데 완전히 인식할 때만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는 다음 중 개발비로 인식할 것은 연구비 100만 원, 개발 단계에 있는 게 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40%는 자산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고 얘는 일부 불충족하다라고 하면 완전히 인식된 이 부분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두 개의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는, 자, 그럼 우리 완성한 거예요? 개발 완료한 거예요? 아직 못한 거예요? 모호하다라는 건 아직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충족해야 되는데 모호하다는 건 아직 완전성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모든 요건을 우리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효과도 높아야 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전부 다 된다고 대응 원가도 전부 다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조건을 다 맞춰야지만 우리는 개발비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자산을 인식해서 당연히 사용을 하면 이거에 대한 가치는 점점점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얘도 이제 상각이라는 걸 해요. 근데 표현할 때 이제 유형자산은 깎여 나간다고 감가상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형자산은 그냥 가치의 하락이라서 상각한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 얘는 이제 상각 방법은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했던 그 방법들 있죠. 정해법, 정률법, 연소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체감법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상각 방법을 다 쓸 수 있는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못 찾는다면 어떤 방법 써야 되죠? 그렇죠. 정해법을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을 못 찾기 때문에 정해법을 써요.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을 못 써서. 그럼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방금 앞에 수식으로 원칙이라 그랬죠. 원칙이라고 말하는 건 예외라는 건 항상 따라올 건데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내용 연수를 20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법령이나 아니면 우리 계약에 의한다면 20년을 초과할 수가 있어요. 안 적어드려도 되겠죠. 이거 회계급 때 다 하던 이야기니까. 자, 그럼 이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은 없는 걸로 해요. 잔존가액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각하는 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자, 무형자산은 회계 처리 방식을 직접법으로 해도 되고 간접법으로 해도 돼요.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만 해야 돼요. 간접법이 이 앞에 감가상각 누계액 달고 있던 거 있죠.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해서 분개할 때에 우리가 대변에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얼마 이렇게 써도 되고 대변에 무형자산 죄송해요. 차면이지. 얘는 그냥 상각 누계액을 사용을 해도 돼요. 두 개 다 해도 되는데 외부 이용자에게 무형자산을 우리가 취득원가를 두고 다른 만큼 보여준다고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는 게 없는데 간접법 쓰면 불편하게만 하죠. 그래서 자, 우리는 관습적으로 직접법을 써요. 얘는 관습적으로 얘를 선택해서 써요. 그럼 직접법으로 쓴다라는 건 대변의 무형자산을 직접적으로 줄여버리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상각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법으로 상각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지를 지문하기 위해서 우리 결산 문제에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여러분들이 구하도록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금액만 알면 컴퓨터가 분개는 해줄 거잖아요. 그럼 얘를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하고 자, 지금 올해 결산하기 전 결산 전 장부가액이 자,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에요. 자, 내용 연수는 5년 정해법 잔존가액은 원래 없으니까 그럼 올해 2020년 12월 31일 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무형자산 개발비나 이런 계정 과목으로 쓸 이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20만 원이죠.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드셨어. 20만 원? 혹시 12만 원 한 거 아니죠? 20만 원이죠. 자, 20만 원인 이유가 지금 알려준 게 여기 장부가액을 알려줬잖아요. 장부가액 알려줬다는 건 지금 결산 이전까지 그 무형자산 상각을 이미 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무형자산 상각을 한 게 2018년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두 차례의 상각을 하고 난 후의 금액이 6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 상각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5년 쓸 수 있는 건데 두 번 상각했으면 3년 쓸 수 있는 게 지금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건. 그래서 우리는 얘를 3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 문제를 푸는데 무형자산 이야기할 때 장부가액을 주면 우리가 내용연수 무형자산 상각비 구할 때 장부가액을 우리 잔존 내용연수로 나눠버리시고 취득원가를 알려줄 때만 취득원가의 총 내용 연수로 나누시면 돼요. 만약에 취득원가를 알려주면 100만 원 알려줬을 거예요.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5로 나누면 되는데 장부가액을 알려주게 되면 그냥 잔존 내용 연수로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올해 단기의 감가상각비를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죠? 지금 이거 가지고 얘가 취득가액을 알려주면 100만 원이라고 알려줬을 거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넣으면 5년이니까 20만 원이고 잔존 내용 연수 장부가 60 알려주면 얘는 지금 2년 상각했으니까 3년짜리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3으로 나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다음 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기타 무형자산이라고 해서 위에 계정 과목들이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무형자산은 계정 과목이 우리가 뒤늦게 정립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외래어들을 그대로 써요.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다, 라이센스면 라이센스다. 그 계정 과목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외래어를 계정 과목으로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냥 문제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우리 계정 과목에서 코드 도움에서 쳐보시면 얘네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아래에 무형자산 취득부터 상각 방법 쭉 적혀 있는 거는 우리 이야기했던 거니까, 자, 76페이지로 가서 기타 비유동 자산 볼게요. 자, 기타 비유동 자산에 가면, 자, 우리는 장기성 매출 채권 적혀 있는데 우리가 장기성 매출 채권을 쓸 일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거래처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저한테 아주 좋은 마음으로 돈을 내년 이후에 달라고 하면서 팔까요?
그럴 이유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상 팔았다가 우리 이렇게 하잖아. 외상으로 팔았는데 상대방이 빨리 돈 못 갚겠다 그러면 그 이자 받기 위해서 대여금으로 전환시키죠. 우리 시험에도 그거 나오죠. 외상 매출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하다. 그렇게 하지. 이걸 몇 년 뒤에 달라고 해서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는 일이 없어서 우리가 쓸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계정 과목 보면 전세권이 보이죠. 자, 이 전세권이 이론 시험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 어떤 걸로 등장하냐면 무형자산인 것처럼 틈새 껴서 틀린 예로 나와요. 우리 전세권은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뭐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실게 나오는 계정 과목이 임차 보증금이죠. 자, 이 임차 보증금은 보증금인데 보증금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에는 무조건 거래처를 써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또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계정 과목이 부도 어음과 수표. 자, 예, 기억나시나요? 어음에 부도 했을 때 그럼 어음을 대변에 당좌 자산이었던 어음을 지우고 얘를 이제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보냈는데 이 계정 과목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죠? 이 둘 다 시험에 나오면 계정 과목 잘 찾아요. 그리고 거래처도 잘 안 써요. 그래가지고 많이 틀리는 형식이니까 자, 얘네들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연법인세 자산은 뭐 우리의 챕터 쪽으로 볼 필요 없으니까 자, 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고 자, 우리 지금 교재에서 바로 자본으로 넘어가 있는데 또 자본을 좀 뒤로 더 넘겨 보시면 지금 81페이지에 자본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뒤쪽으로 93페이지, 92페이지로 가보시면 사채가 나와 있죠. 왜요? 왜 기업이 돈 빌리려고 하는데 기업이 열심히 사업해 보려고 돈 빌리려고 하는데 왜 싫어해요? 자, 근데 이거 말고는 우리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채에 있는 계정 과목 몇 개만 좀 보고 그리고 오늘은 오전은 끝내고 오후에 사채하고 자본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채 중에 유동부채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자주 나오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죠. 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은 얘는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은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2020년 3월 1일 날 2년 만기로 우리가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자, 그럼 오른쪽에서 보면 2020년 3월 1일 날 우리가 돈 빌릴 때에 차변에 1,000원을 빌렸어요. 자, 그럼 대변에 만기를 봐야 되는데 만기가 2022년 2월 28일이죠. 그럼 내년에 만기가 아니니까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네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100만 원을 처리하고 2020년 12월 31일에는 우리가 자산 부채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는데 문제는 2021년 12월 31일 날 이날 기준으로
이 부채를 받더니 2달 뒤에 갚아야 되네. 그럼 얘를 비유동으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 이름 바꾸는 걸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장기 차입금을 이제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니까 얘를 지우고 그 계정 과목으로 이름 바꿀 거예요. 그럼 얘를 지울 거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다 1,000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000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얘도 유동 부채죠. 그래서 꼭 거래처를 써둘 거예요. 그럼 자, 경우 첫 번째를 가지고 2022년 2월 28일 날 이날에 상환을 한다면 우리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전기말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 차입금을 금일 상환하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 써라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전기말 유동성 대체하였던이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상환을 하면 이제 얘 지우기 위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를 지워주고 대변에 이 돈을 갚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두 번째 경우로 2022년 12월 31일 날 결산 문제로 종종 등장하는데, 자, 이때 2년 상환 연장을 해요. 그럼 2년 상환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유동성 장기 부채되어 있던 걸 2년 상환 연장하면 만기가 2024년 2월 28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다시 유동성 장기 부채를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다시 바꿔주는 문제도 계산에 자주 나와요. 자주는 그냥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럼 얘는 지금 이제 거꾸로 다시 비유동 부채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환 연장 형태로 해서 기말에도 등장을 하니까, 자, 이 계정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 세무일급에는 과거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만기 보유 증권을 취득하고 있다가 이 만기 보유 증권 3년짜리였는데 이제 내년에 상환 기일이 도래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X1년도에 취득할 때에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취득하는데 만기가 3년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해두겠죠. 그럼 X1년도 12월 31일에 문제 없고 X2년도 12월 31일도 문제가 없는데 X3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 문제가 나오면 얘가 비유동 자산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 자산으로 바꾸려면 일단 대변에 만기 보유 증권을 줄여주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유동 자산으로 만기 보유 증권을 써서 번호를 124번으로 당좌 자산으로 바꿔줄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얘는 비유동 자산을 유동 자산으로 얘를 지금 결국은 바꿔주는 거죠. 얘도 유동성 대체예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은 만기 보유 증권이고, 매도 가능 증권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이고,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성 대체라는 건 비유동을 유동으로 전환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다들 잘 아시니까 퇴직연금 상품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퇴직연금 상품은 확정급여형인 DB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인 DC형이 있죠. 자, 이 두 상품의 차이는 운용주체에 있죠. 운용주체가 우리 회사라면 확정급여형이고 우리 직원 종업원이 운용주체라면 확정기여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때 납입 시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자,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고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는 성격이 비용이니까 500번대나 800번대를 선택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얘는 성격이 자산으로 하거나 아니면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보면 1번, 2번에서 자, 첫 번째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면 우리가 납부했을 때 대변에 현금 얼마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다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부채 차감 계정으로 두는 거는 우리가 차변에 퇴직급여 얼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다 세법이 회계가 설정하지 말라는 예를 설정을 하면 회사는 과거에도 얘를 설정하고 있어서 따라 설정했다가 그랬다가 우리는 지금 연금상품도 가입했으니까 연금상품 돈을 납부를 해요. 그럼 차변에는 지금 얘는 부채죠. 근데 연금상품에 돈 납부했잖아. 그래서 얘를 줄여주는 성격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경우에는 얘를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달아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연금상품에 가입해서 돈 납부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둘이가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 회계 처리가 틀리죠. 왜 회계 처리가 틀리냐면 지금 이쪽을 쓸게요. 퇴직금 지급하게 되면 연금회사가 지급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지급한 만큼 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다 이때 차변에 그렇죠. 퇴직급여 얼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할 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미 납부할 때 퇴직급여 처리를 했죠. 얘는 퇴직급여가 아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줄여줘야지.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해약하는 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해약한 만큼 줄이는 건 똑같은데 얘는 얘 이미 처리하면서 얘 모아뒀잖아. 얘를 줄여야 되는 거고 얘는 비용 처리한 적이 없죠. 이제 실질적 퇴사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는 퇴직금 지급하는 거에서 차이가 있죠. 우리 회계일급에 올해 초였나? 그때 아마 회계일급에서 이거 나왔었죠. 기출문제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납부할 때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운용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쪽에다 좀 쓸게요. 수익이 발생하면 확정기여형은 운용주체가 종업원이니까 우리 회사하고 관련이 없는데 확정급여형만 그런 운용수익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얼마만큼 운용수익만큼 올려주고 그리고 대변에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요. 이자 수익으로. 그런데 우리 회계사의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같은 계정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어차피 둘 다 영업의 수익인 건 똑같은 건데 근데 우리 회계 측면에서는 또 쟤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쟤를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저하고 같이 우리 자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사채하고 자본 보고 나서 우리 이 책에 있는 우리 실기 일반전표 이렇게 하면 엄청 시간 잘 갈 거예요. 자, 아이디 확인 이따가 해주시고 맞아 지금 우리 정미란 씨가 하셔야 되니까 제가 미리 계좌번호도 그냥 적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연락처를 몰라요. 컴퓨터를 봐야 알아요. 근데 오늘 안 오신 분도 있는데 우리 접수비는 과목당 2만 원인 거 아시죠? 오늘 이따 오후에 명단 지금 맞아 제가 제 추석부도 안 뒀는데 추석부랑 시험 명단이랑 같이 뒤에 둘 테니까 같이 써주세요. 저리 누가 재작년이었나? 계좌번호를 이렇게 적어줬더니